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술자리가 좀 잦아요. 어제도 저희가 술을 마셨죠. 근데 늘 잦았던 것 같은데요? 늘 잦았나요? 예,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잦아진 것 같은데 어제는요 저희가 일요일날 올릴 예정인 목동 김 선생님 목동 김 선생님과 미리 녹음을 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요, 목동 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교회에 계신 한 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성함까진 얘기 드리긴 좀 뭐하고요. 작품 활동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이신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책만 써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인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분도 여러 작품을 내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쇄 가지고는 생활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어떻게든 이제 먹고는 사셔야 되니까 여러 알바들을 전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쌓일 테고 시간도 없을 테고 작품 활동은 점점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목동 김 선생님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동 김 선생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을 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꼬셨느냐?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카페에도 알바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알바 자리를 그 작가님한테 고정직으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이 그분한테 가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작품 활동, 나는 이제 글 안 써, 이렇게 거의 절필선언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요,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니까 매번 바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시 한가한 시간에는 그저 그동안에 머릿속에 그냥 담아만 놨던 얘기들을 글로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또 정리를 해가지고요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 계약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소득이 없을 때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뛰어야 되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출판사와의 딜을 할 때도 끌려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 인쇄 받고는 안 내는 게 낫겠어 해가지고 작품 활동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출판사들한테 원고도 보내고 이 작품 내주시오, 당당하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기존에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얘기해 드렸던 기본소득,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이게 갖춰져야 인간답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늘 오프닝 때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응원,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닐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꼭 그런 소리 하죠.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을 계속 쫓다 보면은 오히려 얘들이 멀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달리지? 작품이 별론가?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소득이 갖춰진다면 이분도 그래요? 조건이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판사 알아볼게요. 이렇게 건강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민호 사건 있잖아요. 네. 특성하고 그 친구가 혼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참살당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이런 기본소득이 있다면 과연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해야 될 곳이 있죠. 그렇죠.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공익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익의 반대말은 사익이 아닙니다. 공익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부정, 비리, 유착 등 공익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공익의 반대말입니다. 무관심 속에 공익을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세요.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동참하셨고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연말 전에 동참해 주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은행이 오늘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드디어 올렸군요. 저희도 맨날 동결됐다 하면서 이 감각이 무뎌졌는데 6년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1.25에서 1.5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게 주택담보대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이 이런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마 신문들은 기준금리 인상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쓸 거야.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주택담보대출 요거 하신 분들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요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곳은 내일부터 고정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좀 기간이라도 줘야지. 내일부터 당장 올린다고요? 주유소와 은행의 공통점 아니에요. 야하. 오를 때는 재빨리, 내릴 때는 찔끔찔끔. 다만 금융채 반영 방식이 최근 이틀치 평균, 3일치 평균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금리 인상 폭의 수준은 다르다. 그리고 대출 비중의 70%가 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경우에는요.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그러죠. 이 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만간 오르겠군요. 이미 올랐어요. 짜증나는 거는 오늘 기준금리 오늘 올렸는데 왜 이미 올랐냐?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달부터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왔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신호의 논란 시장 금리가 벌써 올라가가지고 최고가 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이제야 1.5가 됐는데 이미 5%를 내는 분도 적지 않다. 그렇군요. 이거는 신화에 놀라서가 아니라 올리고 싶었는데 이거 올릴 거예요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란 척해야 그나마 돌을 하나라도 덜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고정이든 변동이든 앞으로 금리 인상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더구나 기준금리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요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출 만기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짧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렇게 짧은 분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짧아야 5년, 그죠? 보통 10년, 그리고 20년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애초 장기 대출을 계획했다면 추가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아예 고정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변동, 고정, 선택이 끝났어. 이런 분들은요. 은행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요? 이게 다 같은 은행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주거래은행,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 은행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내가 자주 쓰는 은행,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서요 금리 할인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품은 팔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요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도 온라인이냐 비대면이냐 여기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또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포에 직접 가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요 대출 상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요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최소 0.1%포인트가 낮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애청자분들은 이것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한은 총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나? 네,
이주열 엉아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엉아예요? 네, 엉아죠. 뭐 누나는 아니잖아. 내년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어요. 다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올릴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하. 이거 뭐 뻔한 대답이죠. 그러면서 요 대목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자들이 그랬겠죠. 아니, 미국 연준은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따라갈 거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따라가진 않지만 몇 달 뒤에 눈치 봐서 따라가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읽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요. 미국은 벌써 1년 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는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늦었을까요? 전 정권 때 이 박근혜라는 아줌마가 503 아줌마 이 주열이 영화한테 당연히 시켰겠지. 이주열 총재 금리 동결하세요. 올리면 재미없어요. 이랬겠지. 김용민보다는 흉내를 못 내네. 거기는 저기잖아요. 기계음이잖아. 예전 어르신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집을 물려줘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자녀한테 집? 이거 왜 물려줘? 이러신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수요 실태 조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요.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가지고 계신 55세에서 84세 3천 가구와 주택연금을 받는 1200가구를 대상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60세 이상 2700가구 중 27.5%는요. 자신의 집을 왜 물려줘?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보유주택 이렇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비중은요. 2015년에는 24.3%, 2016년에는 25.2%, 근데 올해는 27.5%.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 물려주겠다는 분도 아직까지는요.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물려주겠다. 이런 응답도 21.8%. 아직까지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분들인가 봐요. 네. 또 예비 노년 가구로 표현한 55세에서 59세 가구한테 물어봤었을 때는요. 물려주지 않겠다 비중이요. 2016년에는 39.1%였는데 올해는 44.7%.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PD도 집 물려주시겠어요? 문제는 집이 없잖아. 없는디? 그러니까 저도 집이 없어서 아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전세금을 물려줘야 되나? 그리고요 이런 것도 물어봤대요. 집을 물려주지 않고 주택연금을 활용하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더니만요. 60세 이상 가구에서는요 17.7%가 이거 이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3.1%포인트가 높아진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55세에서 59세 조금 연령이 낮으신 분들은 이 비율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31%라고 해요. 지난해보다 8.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월 소득 이걸 따져봤더니만요. 75세에서 79세는요. 161만 원. 와. 80세 이상은 169만 원 이렇게 된대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면 합치면은 26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예, 어느 정도 진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시겠죠. 아무튼요,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진짜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 이거 꿈꾸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식들도요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겠다? 이 생각 안 해야 되겠죠. 많이 하던데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김동선이나 제 드래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또 있을까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 자식은 남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도 저는 상속세 북유럽처럼 60% 70% 때려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려주지도 않는데. 남인데.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점심 티타임 때 비트코인 얘기 꼭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희도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고점을 찍고 5시간 만에 18%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겠네요. 네, 30일 블룸버그와 CNBC 미국 언론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밤 11시 11,300달러, 우리 돈으로 1,225만 원이죠. 와, $10,000 돌파했군요. 예, 1,200만 원이다. 대단하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 날 오전 4시께 9,2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아이고. 998만 원. 5시간 동안 18%가 하락한 겁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요, 하락폭을 줄이면서 오전 10시 45분 현재 1,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이혁준 대표님이 늘 얘기하셨던 그 상어 이빨, 예, 가장 강력한 상어 이빨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 들어 10배가량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또다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이거 투자 대상 맞냐? 그러니까 투기냐 투자냐?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요, 전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잠재적 기만성 탓에 성공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화해야 될 것 같다. 아하. 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가격 급등락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기술 전문가들 간의 궁금증 이슈에 있었다가 이제는 주류 투자자들의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할머니들까지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기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청소년들까지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분들이 개인단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컴벌랜드의 바비 초라는 부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1만 달러 돌파 뉴스를 보고 앱을 깔아서 비트코인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지덱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점이 그 증거 중에 하나다. 어허. 급등락을 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 민초들이 기반이다. 이렇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데도 저희 애청자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급등락을 하잖아요. 급상승도 하고 상어 이빨인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가치 투자, 주식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맘 먹고 딱 산 다음에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어허. 그러면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여윳돈 내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빚내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저희는 여윳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린 얘기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박근혜. 박근혜 아니에요. 이명박. 아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옆방에 이웃이 왔네요. 얘기 들었어요. 제 동생도 그렇게 갔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한 수감자가 옆방에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을 건넨 사람은요, 이후에도 변호사 접견 등을 위해서 독방을 나설 때 이 수감자에게 힘내세요. 그리고 배식구로 음료수나 감 이런 거 넣어주면서 힘내세요. 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감도 껍질이 깎여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식빵을 짤 때 쓰는 칼로 직접 깎아서 이거를 준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저희가 뭐 감옥이나 구치소 당연히 가본 적이 없죠. 아 혹시 박 PD는 있나요? 저는 가본 적 있어요. 왜요? 뭘 잘못해서? 취재하러. 아 취재하러? 예. 아무튼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사람한테 서로가 응원해주고 따뜻한 말 건네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감옥이나 구치소에서도 당연히 이게 있을 법한데 이거를요 조선일보는요 미담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미담의 주인공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나 이명박 말고도 또 유명한 분이 있죠. 제 드래곤이라고. 어허. 조선일보는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가요 지난달 18일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소식을 옆에 있던 제 드래곤이 들었다는 거야. 듣고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거를 기사화를 시켰어요. 그것도 단독 타이틀까지 걸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더 웃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그 사람은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대요. 뭐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걱정해 주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최근 재벌 3세 폭행 사건이 터졌는데 모두들 재벌 집안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회장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했다고 조선일보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확인하기 어렵죠. 조선일보 기자가 그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사거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구치소에 잠깐 수감됐는데 옆에 어머니가 자살했다 소식이 들리면 당연히 저도 아유 힘내세요. 당연히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전하는 게 이게 미담이에요? 아 근데 우리 또 언론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물 같은 속성. 네. 이재용이 뭘 해도 기사가 되긴 되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한복만 입은 거 가지고도 기사를 썼던 그런 언론들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미담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해와야지. 한마디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미담이란 얘기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드래곤이 해온 행동이 과연 이런 미담류에 속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묻고 싶은 얘기는요. 진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해왔을까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근무했던 황유미 씨. 네. 급성 백혈병 사고로 세상을 안타깝게도 떠나셨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지난 10월에도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이혜정 씨가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요 희귀병인 전신성 경화증 이게 원인이었대요. 그래서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인 반올림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삼성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요 무려 320명에 달한대요. 근데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118명. 와. 삼성 반도체와 LCD에서만 80명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감소의 옆방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제 드래곤은 왜 이렇게 118명 그리고 전체는 320명의 이 노동자들에게는 왜 따뜻한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재 인정 이걸 왜 거부해 왔을까요? 그때는 감옥에 없었으니까. 아 감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드래곤이 감옥에 가니까 갑자기 개과천선한 걸까요? 저는요 진짜 조선일보의 이 구치소 미담 이 기사가 읽으면서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삼성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큰 회사에서 백혈병 환자가 100명 정도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평균에 가깝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백혈병에 걸린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설령 그게 팩트가 맞더라도 삼성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위로의 말, 진짜 구치소에서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하면서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없을까요? 야구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 라이온즈 보면은 대대로 삼성 출신의 레전드 선수들을 감독으로 쓰잖아. 그렇죠. 김한수가 끝나면 이승엽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챙겨주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챙겨주는 거는 유명한 야구 선수니까 챙겨주겠죠. 삼성에서 2군이나 연습생으로 있는 선수들 챙겨주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네. 이런 노동자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해줬다. 아, 참 세상이 재밌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카페에도 알바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알바 자리를 그 작가님한테 고정적으로 고정직으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이 그분한테 가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작품 활동, 나는 이제 글 안 써, 이렇게 거의 절필선언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요,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카페에서 일하니까 뭐 매번 바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시 한가한 시간에는 그죠 그동안에 머릿속에 그냥 담아만 놨던 얘기들을 글로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또 정리를 해가지고요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 계약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소득이 없을 때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뛰어야 되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출판사와의 딜을 할 때도 끌려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 인쇄 받고는 안 내는 게 낫겠어 해가지고 작품 활동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출판사들한테 원고도 보내고 이 작품 내주시오, 당당하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기존에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얘기해 드렸던 기본소득,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이게 갖춰져야 인간답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늘 오프닝 때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응원,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닐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꼭 그런 소리 하죠.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을 계속 쫓다 보면은 오히려 얘들이 멀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달리지? 작품이 별론가?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소득이 갖춰진다면 이분도 그래요? 조건이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판사 알아볼게요. 이렇게 건강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민호 사건 있잖아요. 네. 특성하고 그 친구가 혼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참사를 당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이런 기본소득이 있다면 과연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해야 될 곳이 있죠. 그렇죠.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공익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익의 반대말은 사익이 아닙니다. 공익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부정, 비리, 유착 등 공익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공익의 반대말입니다. 무관심 속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술자리가 좀 잦아요. 어제도 저희가 술을 마셨죠. 근데 늘 잦았던 것 같은데요? 늘 잦았나요? 예,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잦아진 것 같은데 어제는요 저희가 일요일날 올릴 예정인 목동 김 선생님 목동 김 선생님과 미리 녹음을 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요. 목동 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교회에 계신 한 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성함까진 얘기 드리긴 좀 뭐하고요. 작품 활동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이신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책만 써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인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분도 여러 작품을 내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쇄 가지고는 생활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어떻게든 이제 먹고는 사셔야 되니까 여러 알바들을 전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쌓일 테고 시간도 없을 테고 작품 활동은 점점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목동 김 선생님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동 김 선생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을 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꼬셨느냐?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 안에 교인 야하 오를 때는 재빨리, 내릴 때는 찔끔찔끔. 다만 금융채 반영 방식이 최근 이틀치 평균, 3일치 평균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금리 인상 폭의 수준은 다르다. 그리고 대출 비중의 70%가 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경우에는요.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그러죠. 이 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만간 오르겠군요. 이미 올랐어요. 짜증나는 거는 오늘 기준금리 오늘 올렸는데 왜 이미 올랐냐?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달부터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왔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신호의 논란 시장 금리가 벌써 올라가가지고 최고가 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이제야 1.5가 됐는데 이미 5%를 내는 분도 적지 않다. 그렇군요. 이거는 신화에 놀라서가 아니라 올리고 싶었는데 이거 올릴 거예요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란 척해야 그나마 돌을 하나라도 덜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고정이든 변동이든 앞으로 금리 인상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더구나 기준금리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요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출 만기가 3년 이하로 비교해 공익을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세요.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동참하셨고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연말 전에 동참해 주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은행이 오늘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드디어 올렸군요. 저희도 맨날 동결됐다 하면서 이 감각이 무뎌졌는데 6년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1.25에서 1.5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게 주택담보대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이 이런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마 신문들은 기준금리 인상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쓸 거야.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주택담보대출 요거 하신 분들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요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곳은 내일부터 고정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좀 기간이라도 줘야지. 내일부터 당장 올린다고요? 주유소와 은행의 공통점 아니에요?